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크립토업계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더리움의 방식 변화. 네. 그 이후에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그레이드를 두고 환경 파괴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드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제 지난 9월에 업데이트한 것에 그들이 좀 문제를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비트코인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식이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에서는 좀 방식 변화를 통해서 실제 전력 사용도 거의 99% 거의 다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 결과를 내는 방식 업데이트를 했었죠. 네, 오늘은 비트코인과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인포맥스D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두 분입니다. 어떤 네. 분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예. 비트코인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주셨던 이제 지혜 족보를 쓰신 오태민 작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에너지와 관련된 리서치 자료도 내주신 이제 김세희 연구원님, 유진투자증권에 같이 모셨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 채굴,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야기 오태민 교수님, 작가님과 김세희 연구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비트코인의 채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그러니까 이제 막 곡괭이가 연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예.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제 그 다른 노드가 한 작업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공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빙고 게임처럼 그 공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작업을 하면 먼저 손을 들고 그 사람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코인으로 보상을 하니까 그거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10분 동안의 거래들을 이제 모아서 노드가 그거를 이제 해시를 해서 채굴업자한테 넘겨줍니다. 네. 그럼 채굴업자가 그거를 가지고 목표값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해싱이라는 게 아무 값이나 넣으면 아무 값이나 나오거든요.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값이 무조건 앞에 0이 20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연산에서요. 그렇지, 컴퓨터가 그걸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예. 앞에 0이 우연히 20개가 나오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컴퓨터가 엄청나게 연산을 잘하든가 아니면 연산을 잘 못하더라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든가.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의 성능은 비슷하니까 결국은 누가 더 빨리 많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연산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은 무작위 값을 넣는 걸로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초의 무작위 값을 몇 조 개를 넣어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전기 엄청 컴퓨터를 들어가는 거죠. 엄청 많이 그렇죠. 빠른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공증 작업에 네. 자기 어떤 그 컴퓨터의 전력을 사용해서 공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내가 같이 이제 해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받는 거, 보상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 참여를 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는 없지요. 일반인들이 옛날에는 됐는데요. 예. 그 자기 가정집에 있는 일반 PC를 사용하면 제가 공부했던 8년 전에는 25년 기다리면 한 번 될 확률이 있었습니다. 25년에 하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가격이 10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채굴 경쟁도 100배까지 됐다라고 대충 생각하면 네, 2,500년이 걸리겠네요. 그럼 일반적인 PC 환경에서는 채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막대한 컴퓨터들을 모아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 초창기에는 자기 뭐 노트북으로도 채굴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또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자기 컴퓨터를 버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본인이 보관해뒀던 비트코인을 그냥 한 번에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실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알겠는데 이게 에너지 위기를 심화한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입니까? 네, 뭐 김세희 연구원님께서도 잘 조사하셨지만 예. 뭐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가 뭐 한 나라가 쓰는 전기에 육박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나라들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럼 환경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환경 얘기를 많이 안 들었었는데 그럼 최근에 환경 요인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렇게 주목을 받은 게 한 2년 전부터인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두하면서 네. 이제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올해 있을 그 이더리움의 POS로 전환.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채굴을 하다가 예. 전기를 전혀 안 쓰는 방식으로 채굴하겠다라는 걸 이제 1년 전부터 예고를 하고 추진을 하니까 이더리움 진영에서 범 이더리움 진영에서 비트코인 너희들도 바꿔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제 에너지 문제가 많이 제가 말씀대로 한 재작년 때부터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좀 미리 연구하신 분들은 뭐 문제 없다, 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예. 나왔었는데 어떤 전통 금융권에서 이거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은 국내에는 되게 네. 처음 봤었거든요. 예. 그 작년에 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주요 금융사에서 리포트 좀 나왔었고 네.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제 비트코인과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그 보고서를 써주셨어요. 되게 100페이지에 관련, 네, 되게 예. 길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친환경 채굴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상 지금 이미 채굴하는데 거의 한 60% 정도가 네.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채굴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네, 이제 이거는 평균치고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캐나다 퀘벡 혹은 뭐 뉴욕주 북부나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노르웨이 같은 특정 지역들은 거의 굉장히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친환경 그다음에, 채굴이. 네. 네. 뭐 아이리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이제 99%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높아진 게 작년에 중국이 채굴 금지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채굴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 미국이 거의 한 북미권이 한 30% 후반대 높더라고요. 요즘 다시 중국이 좀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 북미권 넘어가면서 친환경 채굴이 많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그 21년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비중이 거의 한 37%가 조금 안 됐거든요. 아, 친환경 비중이. 네,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서 급격하게 이제 56%로 좀 늘어난 것도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채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친환경 채굴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로 채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했을 예. 때 친환경 생각했을 때는 네. 풍력 그리고 태양광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비트코인 채굴에는 뭐 지열이나 뭐 화산에서 이제 화산 에너지 활용한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재미로 이제 유튜브 찾아보다가 본 예. 건데 뭐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채굴하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됩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만큼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풍력, 태양광이 이제 발전 LCOE가 가장 낮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좀 우리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기존에는 많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좀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이후에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이더리움은 그 완전히 방식을 바꿔서 예. 이제 채굴 방식이 그 공증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증 방식이 이제 아무나 참여해가지고 공증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예.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 된 사람들이
그걸 넣어놓으면 네. 그 무작위로 채굴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일정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지분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넣어놓고 거기에 비례해서 채굴을 받거든요. 예. 그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뭐 멋지 이후에 멋지라고 하는 거 업그레이드 이후에 전기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전기를 덜 쓰냐 효율적으로 쓰냐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더리움 진영의 착각인데요. 비트코인이 전기를 쓰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전기 산업을 엄청나게 효율화하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포함해서 에너지 산업의 문제는 뭐냐면 화석 연료를 빼놓고는 화석 연료를 포함하는데 사실은 네. 화석 연료를 빼놓고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하고 너무 멉니다. 화석 연료는 이제 배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데 예. 가스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은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나 아니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예. 소비지는 보통 산업시설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은 인구가 없는 허허벌판이거나 그렇죠.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에서 생산이 된다거나. 근데 이걸 옮기는 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요. 옮기는 게 더 비쌉니다. 저장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결합을 하면 생산된 데서 바로 뭔가 효율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가치물을 생산이 없었던 곳에서 생산이 일어나고 소비를 못했던 곳에서 전기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을 바로 전기 만든 것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세 연구원님의 보고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연한 소비자입니다. 아, 그래서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산업에 꼭 필요한 소비자인 거죠. 이 부분도 많이 다뤄주셨던데 예. 보고서에. 그건 아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럼 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랑 연관이 높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채굴자들이 뭐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전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특징이 이제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이제 전기 네네네. 비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저렴한 전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저렴한 전기라고 하면 뭐 LCOE가 낮을 수도 있지만 네. 혹은 낭비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가 낭비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간헐성 때문이라는 거고요. 간헐성. 네, 간헐성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시간대만 이제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더운 특정 날씨 혹은 바람이 부는 때만 굉장히 그쵸. 전력이 셀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근데 이게 좀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과부하가 된다라고 하면 출력 제한이 또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그렇게 출력 제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텍사스나 제주도 같이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을 네. 많이 활용하는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시계열로 한번 데이터들을 따보면 거의 우상향이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제 2020년도에 손실액이 거의 32조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규모가 큰 이제 텍사스나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기 때문에 독일이나 텍사스 같은 이런 지역들도 자체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신재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재생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떤 수익성에 맞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이해를 채굴의 특성이 결국 채굴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친환경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원리 자체가 무조건 값싼 전기를 찾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값싼 전기를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버려진 전기, 낭비된 전기 가장 값쌀 거 아니에요. 계속 쭉 몰리다 보니까 그게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네.
근데 이더리움의 그 비탈릭 뷰테린 씨가 네. 그렇게 멋지를 하면서 정기를 강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은 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이 지금 대충 한 1억 2천만 개 정도 이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7천만 개 이상을 그 전혀 이런 과정 없이 미리 컴퓨터 소스를 활용해서 그냥 프리마이닝이라고 프리마이닝. 했습니다. 대략 60% 정도가 공증 과정 없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생산되어 있어요. 이 비중이 높았나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몇 년 전에 그 뷰테린 씨가 네. 이거를 비트코인처럼 전부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을 했다면 얼마나 지구한테 부담이 되냐. 우리가 이렇게 프리마이닝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그 로직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전기를 안 쓰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더리움 진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이 그런 공증 과정 없이 코인을 만들어냈거든요. 비탈릭 뷰테린 씨는 아직 젊잖아요. 네. 저는 그분이 19살 때 이제 만났거든요.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하지만 킨텍스에 한국에 왔을 때 첫 네. 번째 몇 한국에 년도죠 왔을 때 그러면?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도에 네. 그럼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네요. 프로그램만 네네. 있었죠. 네. 네네. 네, 그 당시에 이더리움을 샀으면 이제 좋았는데 네. 제가 그 19살 된 뷰테린 씨의 주장을 들으면서 네. 아무것도 모르네. 실망하셨구나. 네,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분이 그때 했던 이야기들에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때- 바뀌었다. 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을 공격할 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40만 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 콘트랙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천재라서 이미 가스비가 너무 높으면 NFT나 디파이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더리움 이더를 스스로 만들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재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무한 생산되는 이더리움을 만든 거라는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네. 그게 암시가 되어 있었죠. 네. 저로서는 아니 저렇게 창시자가 쌍코인을 주장하는데 10코인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쌍코인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거에 투자를 하냐. 비트코인 하나 주면 2,000개 이더를 줬거든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쌍코인을 주장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소각하고 계획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스마트 콘트랙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이더리움을 이용하면은 이제 저절로 계약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근데 2018년인가 19년도에 그 2017년도에 ICO가 붐이 꺼지고 네네. 이더리움 거품이 꺼진 다음에 네. 1, 2년 지나서 싱가포르에서 이 뷰테린 씨가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프라인하고 블록체인의 만남은 아직까지는 포인트리스하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는다. 네네네. 그렇죠. 블록체인은 온라인 상에서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그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 그렇죠. 오프라인 정보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뢰 올리는 과정이 항상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게 제3자가 필요 없는 계약인데 네. 오프라인에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릴 때는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디지털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은 그런 과정은 없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 생산되는 정보는 누군가 올려야 돼요. 환율 정보, 날씨 정보 누군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인트리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더리움 진영이 온라인 안에서의 NFT, 디파이에 집중하면서 2017년과는 다른 또 맞아요. 형태를 들고 나왔었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 개념이 나왔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17년에도 이거를 이제 이 오라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상적인 계획을 상상하다 보니 네. 막 나왔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조금 바뀐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뷰테린 씨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뷰테린 씨를 좋아하고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에 또 비트코인 활동가였거든요. 분석가였고. 네네. 글 잘 쓰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기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거라고 보진 않고 네. 자기 추종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진실성에 저는 의문을 갖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실성에 의문을 갖지 않더라도 이분은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와는 달리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계속 변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세 연구원께도 비슷한 질문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채굴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은 채굴을 계속 하는 타입으로 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바꿨잖아요 지난달에.
그럼 어디서 그 방향성이 바뀌어서 어긋나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길을 예. 선택한 이유.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가려면 이제 그걸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예 이제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검증인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돈을 많이 예치한 사람들한테 더 권한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성이 굉장히 저는 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나 머지 이후에 네. 또 SEC에서 언급을 한번 했잖아요. 그 게리 겐슬러 분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제가 논하기도 어렵고 잘 예,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길로 가서 뭔가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그럼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은 산업적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지금 플랫폼으로서 나가다 보니까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채굴 그 증권성의 가능성이 그 채굴 방식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그런 이유도 있나요? 그건. 그러니까 POW에서 POS로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네. 뭐 사실상 이 전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사실 전기는 독점할 수 없는 재화기도 하고 네. 해시 파워가 그럼 골고루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기라는 이 채굴 시스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탈중앙성과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연 이 POS라는 이제 작업 증명 죄송해요. 지분 증명도 이제 과연 이제 탈중앙성 혹은 네. 이제 뭔가 중앙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증권성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증권성 이슈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냐라는 걸 보니까 POW라는 방식이 탈중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죠? POS가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네네. 모델을 볼 수 있고,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블록체인 업계 쪽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외계어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고 나면 막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까먹은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POS는 정말 이름 잘못 지었다. 왜냐하면 증권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S가 스테이크입니다. 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이네 이렇게 네. 배당도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름에서 그러다 잘못됐다. 이름 그럼 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길어지는데 원래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작업 증명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모든 블록체인이 작업 증명을 합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 바이 일렉트로시티냐, 예. 네. 바이 스테이크냐 뭐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저보고 이름을 지으라면 POS라고 안 하고 네. POC라고 했을 겁니다. POC 요? 왜냐하면 그 C는 코즈 티오림인데 아.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코즈의 정리에 의한 비잔틴 장군 프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어죠 이것도. 네, 프로그램에서 예. 그 다음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현상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계속 외계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의를 해야 되니까. 예. 네. 그 비트코인 그 채굴로 다시 좀 넘어와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POW라는 방식 때문에 전기를 활용하는 채굴 방식 때문에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국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인도, 네팔 이쪽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트코인 채굴은 단지 우리나라나 이제 산업 국가의 전기 산업을 효율화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전기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에게 전기를 보급하는 그런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효율을 넘어서서 전기를 공급하는 수준으로 간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에디오피아 알죠?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예. 지난해 에디오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의 한 분이 에디오피아는 비트코인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의 52%의 국민들이 전기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48%만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디오피아는 역설적이지만 전기 수출 국가입니다. 전기를 주변의 수단이나 뭐 지부티 같은 데 수출을 해요. 생산을 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력 발전 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댐에서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는 전기를 공급하는데 네. 에티오피아가 넓으니까 거기에 그 부락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그 부락까지 전기를 넣어서 전 국민들이 우리처럼 전기 문명을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런 댐을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이 미니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150가구나 200가구가 있으면 네. 거기에 그냥 물들은 있으니까 수력 발전기를 달면 터빈을 달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정용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네네. 터빈을 달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는데 네. 그 규모가 안 맞으니까 80% 정도를 전기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노르웨이하고 독일의 그 전기 컨설팅 그 업체들이 네. 아프리카에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채굴 하면 된다. 그들은 비트코이너들도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이 특성 때문에 아프리카의 미니 그리드야말로 비트코인하고 잘 맞는다. 그래서 그 수력 발전기 옆에다 채굴기 놓으면 네. 150가구한테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면 네. 그 발전소 운영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프리카에 150가구, 200가구 있는 그런 마을들도 네. 이제 전기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남는 전기로 활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 효율이 개념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효율이 좋아지니까 전기가 못 들어가는 곳들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예, 제가 전기금융화라는 말을 썼을 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전기금융화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전기가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이 되는 거는 오케이. 예. 근데 다시 비트코인을 돌아오는 주고 거. 전기를 받지는 못하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팔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팔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디오피아랑 마찬가지로 전기 수출 국가입니다. 전기를 어떻게 누구한테 수출하냐면 인도에 수출을 해요. 네팔에서 인도로. 인도로. 그런데 우기 때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수력 발전이 풍부해서 네. 인도에 전기를 수출하는데 네. 건기가 오면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를 사와야 돼요 인도한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도에 전기를 팔았다가 전기를 다시 사옵니다. 돈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가 힌두교 축제를 굉장히 오래 하나 봐요. 네. 그때는 전기를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전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15억 달러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한테 너무나 큰 돈인데 네팔이 중국 자본을 끌어다가 수력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중국 자본이라서 그 전기 안 사주겠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네팔 입장에서는 지금 발전소는 있는데 전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건기가 되면 전기 또 사와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전기 금융화 개념입니다. 아. 만약에 이거를 인도라는 그 단 하나의 소비자만 생각하면 인도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인도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 비트코인 채굴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인도한테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죠. 그게 전기 금융화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네팔에서 비트코인 채굴로 그렇게 케이스를 시도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초창기에 그 계획까지 나온 건가요? 초창기에 네팔에 그 네. 채굴업자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팔은 그 조금 그 사회 시스템이 네. 우리랑 좀 달라서 네. 이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돈에 밝아지고 눈이 뜨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네네. 좀 약간 이게 순박하게 원해서 네. 전면 금지입니다. 음. 그래서 네팔은 이 남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자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네. 전기로다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그 포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소를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설비가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광도 해치고 그리고 10년 걸린답니다. 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보다 비트코인 채굴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트코인 돈도 안 차라리 들고. 낫다. 예, 그럼요. 예, 예. 어. 비트코인 설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채굴기만 갖다 놓으면 어. 전기 남으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금융화 컨셉인 것 같은데 사실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돈 그리고 수력 발전 같은 거를 돌리는 비용 이것보다 비트코인 채굴했을 때 더 돈이 나와야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증명이 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증명 뭐 이제 단적인 예로 이 수익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보통 기관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ESS랑 이제 ESS,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장 장치. 네, 네. 그렇게 하면 이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럼 ESS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피크 그럴 타임에 것 같아요. 전기를 끌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라는 산업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그 부분 그 지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상 뭐 정말 손익계산서 다 따져가지고 해봐야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ESS라는 걸 할 때는 굉장히 인프라 비용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 비용 자체 초기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ESS에 더 큰 규모가 들어가고 사실상 ESS도 완전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 비트코인으로 채굴로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그래서, 채굴도 설비가 초기 작업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안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비교하는 게 비교할 뭔가 수 수치가 나올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걸 네.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남는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에너지 효율 자체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같은 그쵸. 경우도. 이제 근데 얘가 저장을 했다가 쓰는 게 뭐가 더 효율적인지도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출력 제한이라는 것들을 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현재는 출력 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많이 일어나고 제주도도 꽤 많이 올해 안에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은 현재 옵션으로 없을 것 같은데. 네, ESS와 그다음에 HBDC라는 HBDC는 HBDC. 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도 뭐 자세한 구조까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 해저로 송전망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너네가 특정 시간대에 남는 전기가 문제니 네. 이 전기를 육지로 보내자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연결선이 전라도와 그다음에 경상도 일부 지역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라도까지만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돈 엄청 많이 네, 들겠네요. 몇 조 원 이상이 든다 한 네, 수조 원이 라인에만. 들겠네요. 그 한전이 연 30조 정도 적자를 예상하더라고요. 네. 상당수 그 돈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자체는 정책 산업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ESS의 뭐 화재 문제 부작용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HBDC라는 것들을 했을 때 사실상 HBDC는 정말 효과적일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피크 타임이 동일하잖아요. 국내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가 이상이 네. 돼버리면 온전히 그 에너지 자체를 다 손실되고. 소실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 텍사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이 출력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를 쓰면 저는 돈을 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라는 지역 자체의 좀 특수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그리드 자체가 이 동부랑 서부랑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좀 다양하게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채굴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잘 쓰고 있는 어떤 주라고 평가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채굴업체들한테 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7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요 많을 때는. 네. 많을 때다 보니까 이제 그때 특정 시간대에 채굴 중단을 이제 요청을 하는 네, 거죠.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그만큼 너는 채굴을 못했으니 이제 뭐 전기료 인하라든지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네. 이제 그게 훨씬 더 뭐 본인이 원래 채굴했던 것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국내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들은 특히 화력 발전소나 네. 쉽게 원자력 발전소 마찬가지고 네. 쉽게 스탑했다 다시 돌렸다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돌리면은 거의 네. 멈추기가 네, 어렵죠. 맞아요. 근데 채굴 같은 경우는 뭐 비유로 그냥 스위치 한번 내려 올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유연성이란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리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아, 사실상 노르웨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남부 지역이 전기가 너무 비싸지니까 북부로 다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뭐 휴대하기도 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 자체가 쉽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뭐 건기 우기 차이가 나는 이유들도 이제 네네. 그런 지점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텍사스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은데 올해 2월달에 그 텍사스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한파가 좀 간혹 몰아쳐요. 그러면 가정 한 달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봤어요 기사가. 전기를 네, 네.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웃 마을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네.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채굴업자들 들어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니까 채굴업자들한테 텍사스에서 전기를 꺼달라 그래서 90% 이상 채굴업자의 전기를 껐습니다. 네. 예. 그래서 CNBC나 뭐 이런 데서 막 채굴업자하고 그 협력해서 이 한파를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랬더니만 이제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이
수주정뱅이 아빠가 있는데 네. 매일 10대씩 때리다가 아이 생일날 한 대밖에 안 때렸으면 그게 생일 선물이냐.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천재들이다. 너무 비율을 너무 잘 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안 좋은 거고 네. 쓸모없는 건데 전기를 평소에 많이 쓰다가 네. 생활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전기를 안 써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생일날 한 대밖에 안 때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텍사스 얘기, ESS 얘기, 뭐 전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딱 떠오르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환경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ES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연구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관심이 있잖아요. 예. ESS에 그 일론 머스크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축구장 몇 개의 크기의 축전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지개 같은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리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축전기가 캘리포니아가 사용하는 전기를 1분 동안 지탱하는 축전기입니다. 1분이요. 1분. 캘리포니아가 지금 축전 기술을 발전시켜서 2045년까지 계획대로 되면 1시간입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전기 중에 1,100기가와트 전기 중에 네. 축전기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전기는 0.73기가와트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를 보관하는 방식은 물을 펌프질해가지고 높이 올렸다가 남는 전기로 물을 높이 올렸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다시 수력 발전하는 떨어뜨려서. 거거든요. 예. 네.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가격도 비싸고. 근데 리튬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넣는 방식을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예. 리튬 배터리에 4시간 동안 전기를 저장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가스로다가 전기를 발전하는 것의 6배나 비용이 비쌉니다. 이게 그렇게 폭이 기술이 발전해도 좁아들기가 어려운 게 아주 획기적인 신소재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워낙에 이게 희귀작 광물이고 예. 또 많이 지구 표면을 많이 뒤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환경 기술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야말로 친환경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인 것이다. 근데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전기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부족하지 않은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오히려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그럼 실제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쓸모없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예. 모두가 다 그 쌀이 없으면 금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융을 우리 인류가 개발한 이유는 모두가 다 동시에 쌀이 없기는 어렵다. 그럼 쌀이 남을 때는 쌀이 부족한 데 주고 내가 부족할 때는 쌀이 남는 데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방식의 금융에 대해서 모두가 쌀이 없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저한테는 들리냐면 우리 금융하지 말고 엄청나게 큰 냉장고를 만들자, 인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곡간을 만들자랑 똑같습니다. 이게 효율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 나가는 효율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발행량이 한 1,919만 개 정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네, 밑에 몇 개 더 붙긴 하는데 그 정도 발행됐고.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이제 한정돼 있다라고는 다 알고 있고요. 이게 한 2140년 정도까지가 채굴이 그래도 의미 수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거래의 수수료 정도로만 이제 채굴의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활용해서 전기를 효율화하려고 하는데 채굴이 언젠가 끝난다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사업자들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안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15년 이후에는 그 신규 나오는 코인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40년이라는 건 마지막 사토시가 채굴되는 기간이고요. 네. 이제 반감돼서 팍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10분당 6.25개고 네. 2024년도가 지나면 3.125 이렇게 되고 반으로 주는 줄어드니까 거죠. 4년에 한 예, 번씩.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미 뭐 굉장히 미미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그래서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뭘 착각한 거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에 유입되고 있는 자본이 중요한 거지 이 네. 안에서 나눠주고 있는 코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자본이 계속 순유입이 된다면 네. 그 신규 채굴자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다른 얘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나눠주는 코인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코인이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게. POW 방식 쓰는 그렇죠. 코인들이. 네.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이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왔을 때 네. 발전소들 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호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자. 이거 봤더니 전기하고 잘 맞으니까 우리 발전소들끼리 남는 전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POW 방식의 코인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배우고 나면 네. 발전소하고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네네네. 있으나 남는 전기로다가 내가 이렇게 이걸 채굴하고 그거를 이제 부족할 때 네. 다른 발전소에 줘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일종의 발전소들 간의 스위프트 코드라고 할까요? 네네네. 서로 주고받는 네. 네. 전력 거래를 비트코인으로도 할 수 그렇죠. 있게. 네네.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죠. POW 방식 코인은 뭐 이미 시장에도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도지코인도 같은 방식이고 도지코인은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던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코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전제는 이제 그런 코인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거래가 잘 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을 때라는 전제가 좁긴 하겠지만 네. 그죠. 그 유사한 질문을 김세 연구원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줄어들면 채굴하는 의미, 이 전기로의 효율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앞에서 워낙 말씀을 예. 잘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저도 생각하는 방향은 이미 그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내용은 일단 에너지 기업과 채굴 기업들이 계속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질 거다 그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엑소모빌과 크루스 에너지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파트너십에서 안 끝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회사로 준다던가 네. 인수합병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 판 자체를 그러니까 채굴 기업과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POW 방식의 다른 코인들과 네네.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유효 발전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 산업 자체의 모양을 좀 바꿔가지 않을까. 에너지 기업이 채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더 네. 나아가서는 채굴 회사가 발전 설비를 갖춘 에너지 회사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같이 하면 사실 시너기가 나죠. 결국에는 에너지 회사들이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엑선모빌은 세계 최대 정유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외에 큰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채굴 업계에 좀 관심이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엑소모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아시는 기업들로 설명을 드리면 가즈프롬 네프트라는 가스프롬 회사. 러시아죠. 네, 러시아 구령 예. 기업의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채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채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스를 활용해서 이제 채굴을 하려는 시도들이 요즘 많이 네, 있어서 천연가스. 플레어 가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지금 국영 기업의 한 자회사가 네, 지금 시도하고 네네네 있는 걸로 시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계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가 분명히 새벽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쓰면 더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17년에 어떤 채굴업자한테 이제 자문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은 한 100억 규모의 공장을 그 강원도 강릉에 채굴 공장을 지었습니다. 네. 그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었는데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전화로 물어보니까는 그 지역 한전에서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이니까 나쁜 건지 몰랐던 거죠. 근데 전기를 꾸준히 24시간 많이 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다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릉 같은 경우가 아까 똑같이 그 제가 아프리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지역인 거죠.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한국 국민이니까 그러기엔 전기 비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꾸준히 소비하는 안정적인 수요 그렇죠. 자체만으로 되게 의미 있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요 꾸준히 사주는 고객이 제일 고마운 고객이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지금 맞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 나는 이제 그 김세희 연구원님 보고서 보면 예. 그 되게 신선했던 게 이제 한전 이제 적자 부분이 다뤄져 있고 그 한전 적자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대안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의 사업부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부를 이제 도시가에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안을 하셨어요. 예, 예. 이거 사실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당연히 한전 채굴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라고 네, 네.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얘기들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전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는 그리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한전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뭐 네.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연락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도 되게 반응이 네. 한 70군데 이제 운영사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 한 3분의 1 정도는 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이건 진짜 약간 뭔가 굉장히 다른 얘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멀리 있고요. 갔다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비트코인 채굴의 뭔가 특수성들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럼 한전이 하겠네라고 이해를 직관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아, 그 네. 이제 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나 채굴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시도를 안 해봤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한국 지자체나 다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아직 이 개념에 대해 이해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전기료를 가지고는 수익 탓에 안 맞다로 결론을 내고 다 떠나거든요. 가정용용 전기를 그렇죠. 예,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 전기 요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 약간 남는 전기, 버리는 전기 효율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런 시도들도 한국에서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지난해에 그 국회의원들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저를 초대해서 한 소규모 조차 모임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한전 사장님하고 만나 보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 의원님이 만나셔야죠. 이게 머리들이 좋으셔가지고 다 이해하셔요. 설득이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정책 부담 때문에 나서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저는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도. 왜냐하면 한전이 된다고 너무 이 보시는 부담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전이라든지 전력 사업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채굴 암호화폐랑 연결을 시키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돌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다수는 이거를 전기를 효율화하는 방식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국전력이 국가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가 옹호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한국전력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사기업들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우리가 금융화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가 사실 없더라도 거래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긴 한데 예.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래서 전기를 써서 나오는 자체가 비트코인이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뭐 내재 가치 얘가 진짜 필요한 거 맞아? 이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나머지 것도 이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거 없이는 금융한다라면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설명 다 썼으니까 하고 내재 가치 있는 거 나면 맞아?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질문 그럼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뭐예요? 라고 네, 이제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럼 반대편에 계신 분이 보통 이제 뭐 팀장님, 뭐 본부장님 성함들이 이제 직급들이 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네.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시냐? 일단 저도 설명을 듣고 본인 해보겠다. 내재 가치 어떻게 되시냐? 왜냐면 달러의 내재 가치도 딱 네. 말했을 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자기는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뭐 합의나 인식들, 인식이 많이 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신뢰 생각해요. 이런 것들. 그래야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식이 중요하군요. 작가님, 그러니까 오 작가님 내재적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연구원님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앵커님의 질문에 답이 딱 맞는 답이 떠올랐어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저런 이야기는 영어 연다는 이야기는 제가 8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어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 이어서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 내재적 가치라는 그 질문들에 어렵다. 대해서 어떻게들 답변을 해오고 계신지. 아 이게 내재 가치는요 네. 원래 그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그 잘못된 질문입니다. 워낙에 내재 가치라는 건 원래 없죠.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내재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내재 가치를 사실 강조 안 합니다. 근데 재무 관리 쪽 넘어가면 금융 쪽 넘어가면 내재 가치 얘기를 하죠. 누가 보장한다거나 하는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그 사용 가치만 있는 거지 그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지. 내재 가치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걸 따지면은 이게 좀 엉뚱하게 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내재 가치가 노동의 그 투입량이라고 봤거든요. 네네네. 왜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본질적인 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하고 보통 물어보는 어떤 가치가 있냐, 어떤 좀 본질적인 가치가 있냐라는 의미로 물어볼 텐데 그런 거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본질적인 가치라는 건 다른 사물하고 똑같이 그게 그러면 사용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용 거거든요. 가치, 네. 그럼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주지의 사실로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아무도 믿질 않지만 네. 예, 그래도 우리가 100년 후에 달러량은 모르지만 100년 후에 비트코인 양은 아니까. 맞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인 전기를 금융화해서 전기 산업을 이렇게 효율화시키는 툴이 되니까 사용 가치는 너무나 많은 거죠. 전기를 금융화할 수 있는 툴이다.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 비트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즘 역할이나 특징 중에 그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전기를 금융화할 수 있는 이 요소도 지정학적 자산이 될 수 되는데 큰 뭔가 한 요소가 되나요? 당연하죠. 그 POS 시스템하고 POW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네. POW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POS. POW가. 아, POW. 네네. POS는 이더리움 35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내가 태양 전지 가지고 태양광판 있으면 사막에서 내가 하면 아주 미량이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을 집중적으로 하는 채굴 풀이라는 곳에 내가 해시를 파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지 않거나 국경이 문란하거나 하는 지역에 거래소도 없고 접근이 안 될 때 네. 이더리움을 얻을 방법은 없지만 비트코인을 얻을 방법은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를 통해서 이제 금융 효율화를 비트코인이 이룬다는 결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금융이라는 게 안정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전력으로 생산하면 시세에 따라서 출렁이는 거에 따라서 이 환경이 아주 막대하게 변할 것 같은데 김세 연구원은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차이를 예, 말씀을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게 사실 오히려 시세 차이가 좀 저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 차라리 있어야 된다.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한전 차원에서도 사실 저희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면 파생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특정 값으로 수렴이 되어야지 이 거래를 할 수 있냐라고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받는데 사실상 저는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의 예를 들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전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시장에 갖다 팔지. 제 생각에는 뭐 채굴 단가만 맞으면 저는 보통의 채굴 업체들도 제가 알기로 BEP만 맞으면 거의 다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0이 되지 않는 이상 큰 막 가격이 조금 하락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열을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고정 가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변동 가치를 가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발전소들이 채굴하면은 그 비트코인 생태계가 친사회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발전소들은 영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질 때 내다 팔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남는 전기고. 네네. 근데 지금 채굴업자들은 발전소에다 꼬박꼬박 전기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그런 이제 경영적인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반대로 해석을 하면 발전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추적을 미국의 CIA가 절대 못하는 비트코인이 채굴한 비트코인입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은 노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로 온체인 데이터 없이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채굴하게 하는 것보다는 발전소들이 채굴을 하면 그 원천적인 자금 세탁의 장부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채굴했던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네, 그 옛날에는 제가 네. 공부할 때는 그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네. 버진 코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네. 정책으로 올바르지 않아서 이제 프레시 코인으로 바꿨거든요. 네. 네. 프레시 코인은 그때부터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아. 상속세를 해지한다거나 하기 너무 좋죠. 아, 채굴되고 한 번도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가 안 일어난 코인을 말합니다. 실제로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래요? 그럼요. 용도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발전소들이 비트코인 채굴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가 없는 비트코인이거든요. 시간이 지금 1분 조금 덜 남았는데 네. 두 분이 짧게 투자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관망을 하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러면 비트코인 사야 되냐라는 네.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 같으면 조금씩 모읍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도 당장 많이 사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저도 특정 가격 아래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앵커님 하지 한번 해주시죠. 네,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기 때문에 에너지와 비트코인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님과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보신 내용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